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이 0.1%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한숨 돌리고 강한 규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입니다. 성동구, 마포구만 지정을 할지 서울 전역을 다 묶어버릴지는 모릅니다. 서울 전역을 묶으면 경기도로 분산 효과를 생기고요. 서울 전역과 과천, 판교, 성남시 분당구만 묶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다주택자들 세금 규제가 좀 강화됩니다. 물론 양도세는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가 되기 때문에 당장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면은요, 이번 달 또 마무리가 되는구나. 제 한 달을 돌아보고 다음 달 또 열심히 해야겠다. 네. 다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또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야,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이게 민망할 정도로 왜 이럴까?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까? 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 뭐 현재 상황 녹화일 기준에서 본다면 뭐 불장입니다. 서울은 불장인데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성장길 유튜브를 전국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아요. 우리 동네는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평택에 고덕국제도시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사장님은 안 본답니다.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본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된다고. 우리 동네는 지금 2년째 조용한데 서울은 불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일단 서울이 그래도 부동산의 중심이고 네. 서울 수도권이 대한민국에서 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거주하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제 번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울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뭐 한 달까지는 안 되고 네. 이제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집값은 폭등했죠. 폭등.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간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0.1%가 넘어가면은 뭐 상승, 0.2%가 넘어가면 과열, 0.3%가 넘어가면 우리가 뭐 급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서울 평균이 0.3%가 넘었습니다. 오. 0.36% 6월 3주 차입니다. 6월 4주 차가 나오면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0.36이 많이 올랐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주간이기 때문에 1년이 52주입니다. 곱하기 5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볼 때 곱하기 52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0.4라고 치면은요 52 하면 얼마입니까? 20.8%인데 이게 서울 평균입니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한반에서 평균이 75점이면 95점 100점도 있고 60점 50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높다는 얘기고요. 성동구가 0.76%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강남 3구, 용산구도 다 0.7% 넘었습니다. 0.76%면 거의 40% 정도 상승을 하는 속도로.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4억 올라가는 속도로 한 주간에 올랐다니까 네. 10억이 어마어마하네요. 1년에 14억 가면 그거 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 속도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계도 그렇고요. 뭐 거래량도 6월 거래량은 터졌습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6월 거래량은 7월 말에 7월 31일에 집계가 끝나거든요. 신고 기간이 30일이니까요. 지금 6월 26일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통계가 그러니까 6월 거래량이 벌써 3천 건을 넘어서 4천 건을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7월 말까지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한 15,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3월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1227건 정도 나왔고 4월 좀 떨어졌다가 이제 5월 또 거의 8,000건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6월 또 이제 폭발적으로 가장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불장이고요. 현장 분위기는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최근 한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면 상담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담이 늘어나서 바쁘면서도 좀 좋긴 한데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양심,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마음을 본다면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항상 저는 물어봅니다. 왜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 왜 지금 사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대답이 불안합니다. 불안.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수입도 괜찮고 연세가 있으셔도 연금도 나오고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강남에 전세 살고 있고 뭐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이브 저축도 꽤 하고 계시고요. 생활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몇 년 전에 여의도에 아파트를 파셨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헤어진 연인은 잊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NS 봤는데 결혼한대. 근데 엄청 좋은 사람하고 해.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잘해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10억이 올라가요. 3년 만에. 나 무슨 짓을 했지? 라는 후회가 생기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왜 팔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 이제 그 팔았는 상대방은 이제 뭐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게 하루 이틀 3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라도 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사려고 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는 당연히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데가 신축도 못 사고 재건축도 못 사고 이제 한강 벨트에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닌 지역에 구축 아파트라도 사자. 전세 끼고. 그래서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가서 이제 10억 초반대 이제 작은 25평 매물 하나 구축 아파트니까 딱 잡고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잠깐만 기다려라 하더니 몇 시간 후에 1억이 올랐습니다. 요즘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10억 아파트가 1억 오른 거는 10%가 올랐습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가 40억짜리가 4억 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강남은 3, 4억씩 올라가는데 1억밖에 안 올랐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10%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딱 맞춰서 무리해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1억이 오르니까 또 멘탈이 나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못 사셨는데 또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보면 이제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돈 있는 분들이 그들만의 이익이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권에서요. 원래 갈아타려고 내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서울 중심부가 많이 올랐지 경기도나 인천 쪽은 안 올랐단 말이에요. 내 집은 2년 동안 안 팔렸어. 팔고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헐값에 막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집은 못 팔아서 지금 계속 재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최근에 내린 결론 안 되겠다. 똘똘한 한 채 전략 포기.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냐면 2주택 전략이 있습니다. 내 집은 어차피 안 팔리거나 못 파니까 이 집을 전세 주고 내가 새로운 집에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면서 여유 자금 가지고 전세 끼고 새로운 집을 삽니다. 그러면 뭐 상급지 좋은 거는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상급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성북구 쪽에 가면 10억 초반대 뭐 이런 매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이 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경기도를 보니까 용인 수지까지는 이미 불이 번졌고요.
뭐 과천시, 판교, 분당, 용인, 수지까지는 이제 불이 왔고 최근에 어제입니다. 어제 광교 신도시 보니까 이제 광교 신도시도 수지 밑이잖아요. 네. 꿈틀꿈틀되고 집주인들이 호가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 또 제가 이게 조장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교, 그다음 동탄, 평택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면라도 평택까지 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하기에는 불길이 너무 많이 번졌다.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간 집값이 폭등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정부가 응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요. 우리 불안해. 나 어떡해? 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게 어떤 이제 화답을 해야 될 때인데 그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집값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부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이걸 좀 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강한 대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잡혀질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외면? 약간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어떤 토론을 했는데 상대방 패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활동하시는 유명하신 분인데 옛 연인을 헤어진 연인을 길거리에서 마주친 것 같아. 네. 민주당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좋게 헤어지면 괜찮은데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멀리서 있으면 일단 뭔지 딱 내가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얼른 이렇게 다른 골목으로 쓱 가든가 피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제 피할 수도 없이 눈이 마주친 상황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은데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2병 걸린 자녀하고 똑같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친구 말은 잘 듣는데 부모 말은 안 듣고 시간이 지나야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부모 마음이 천불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 내 친구하고 놀아. 스마트폰만 보고 집에 누워 있어. 중학생이.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다 이제 한마디 하게 되면 또 불 해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정부의 대응도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왜 불안할까? 가만히 있는데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불안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 뭔가 답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당장의 이제 논리적인 이유를 본다면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 네. 어떡하지? 공급이 우리가 수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이제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올 하반기의 입주 물량이 벌써 상반기보다 부족합니다. 네. 한 20%, 30% 이제 부족한 거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도 부족하고요. 서울도 한 14%, 15% 정도 부족한 거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이 더 문제잖아요. 내년은 올해보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솔직히 언제까지라고 대답 못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짧아도 4, 5년이고요.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착공 실적을 보게 되면 2023년, 2022년과 2023년이 반토막이 납니다. 네. 2023년 착공 실적이 3년 후 2026년 입주 물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도 PF 문제, 자금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건설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은 특히 재건축 재개발인데 네. 서울의 비극은 입주 물량 부족의 비극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시작을 했죠.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 마 라고 해서 물론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집값도 좀 안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했는데 300개가 넘는 재개발 구역을 해제를 해버렸거든요.
그 부작용이 그걸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물량이 나오는데 그 해제한 부작용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나옵니다. 올 하반기 내년부터 나와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8년 10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이제 보릿고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3기 신도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일단 불안합니다. 이건 팩트니까. 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불안하고요. 금리? 그래, 기준금리가 지금 2024년 작년에 3번, 2025년 상반기에 2번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강남 집값이 이제 천장을 뚫었죠. 기준점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형님 키가 커졌는데 동생들도 이제 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강남을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야, 그러면 앞으로도 규제 지역 지정해서 이게 될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잡겠다는 거지? 아, 정부 니들은 뭘 할 거야? 라는 불안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추경을 해서 일단 돈을 좀 풀겠다. 네. 유동성이 물론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유동성을 푼다는 거잖아. 20조, 30조 이제 풀게 되면 돌고 돌아서 호텔 경제학처럼 돌고 돌아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으로 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규제 카드가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있고 공급 확대 방패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칼 하나를 버려버리면 남는 칼 대출 규제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 공급은 빨리 안 될 텐데 어떻게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 용적률을 올리겠다.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 물량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나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반응?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네. 이재명 정부 집값 잡기 쉽지 않겠는데? 문재인 정부도 쉽지 않았는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집값이 폭등했죠. 다시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마음에 지금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외면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토부 장관 인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믿는 건 제 생각에는 7월에 스트레스 대상 3단계를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래량은 줄어들 겁니다. 왜? 대출 규제를 하게 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강남은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들은 아무래도 구매 능력에 영향을 받겠죠. 거래량 줄어들고 상승률도 둔화됩니다. 뭐 강남 3구가 0. 성동구가 0.76, 강남도 0.7이 넘었다고 했는데 주간 변동률이 그게 내려오긴 할 겁니다. 대출 규제하면 작년 9월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하고 6, 7, 8월 달 급등했다가 9월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상승률도 뭐 0. 몇 %대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7월 이후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과 무주택자들이 생각하는 안정이 다릅니다. 우리 카프카님은 서울 아파트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격적인 안정일까요? 공급 안정과 함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올해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가 24억이 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20억 가는 게 안정 아니겠습니까? 올 초까지는 20억이었어요. 네. 제가 어제 그 연예인 개그맨 한 명 만났는데 방송하다가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수동에 월세 살고 있는데 이제 돈이 없다가 최근에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래서 집값이 한 20억 초반대 정도 했답니다. 작년부터 계속 쭉 유지해가지고 막 계산해 보니까 살 수 있겠더래요. 모은 돈에 대출 좀 받으면 이제 요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살까라고 하는데 올해 하더니 지금 24억 됐답니다. 네. 6개월 만에 4억이 올라가니까 내가 6개월 만에 4억을 벌지도 못하겠는데 나 어떡하지? 라는 패닉에 빠졌는데 그분 마음은 그거죠. 다시 20억으로 내려오면 내가 사겠다. 20억이 정상 가격 아니냐. 지금까지 집값이 안 올랐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오르고 윤석열 정부 때 잠깐 숨고르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관료들이 생각하는 안정은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면,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이후에 3,000건대로 내려오게 되고 상승률이 뭐 0.1%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안정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숨 돌릴 거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아니 20억에서 24억 됐다가 28억 가면은 폭등이고 24억에서 멈추면 이게 안정이냐 라는 게 지금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이 0.1%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한숨 돌리고 강한 규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대출 규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만지작 되겠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것도 성동구, 마포구만 지정을 할지 열받아가지고 서울 전역을 다 묶어버릴지는 모릅니다. 서울 전역을 묶으면 경기도로 풍선 효과를 생기고요. 서울 전역과 과천, 판교, 분당, 성남시 분당구만 묶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든 풍선 효과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일단 다주택자들 세금 규제가 좀 강화됩니다. 본의 아니게 강화됩니다. 물론 양도세는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가 되기 때문에 당장 피해는 없습니다만 또 대출 규제도 2주택자 이상 대출도 막히고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고요. 서울시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토지거래가 구역을 성동구나 마포구 정도는 확대 지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카드는 이 정도밖에 없고요. 공급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기 신도시가 또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뭐 사기 신도시를 하나 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나오는 입주 물량을 그게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계획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안 된다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면 우리 심리잖아요. 네. 우리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막 어떤 날은 막 되게 우울한 날 있잖아요. 우울하고 막 하다가 뭐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맛있는 뭐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햇빛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 기분이라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안 심리도 저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달라. 얘는 뭔가 할 것 같아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준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다주택자 규제 폐지 이거 민주당은 못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폐지하게 되면 심리 효과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 부작용이 예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한다고 투자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가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안 되는 세금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 때문에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 카프카님이 강남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지도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 이제 재건축이 돼요. 네. 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건축이 끝났으니까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3억을 내세요. 아니 내가 집 안에 있는데 3억을 무슨 수로 갑자기 내가 일을 더해도 3억은 안 되는데 300만 원이면 그래 아까워도 내겠는데 3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3억을 내려고 내가 집을 팔아야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럼 안 내고 기다리겠죠? 네. 그러면 지자체장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고지서를 날렸는데 안 하게 되면 계속 고지서 가산세 붙여서 날리고 그것도 안 되면 압류 걸고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안 냈다고 압류 걸고 구민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경매로 넘겼다. 이거 내년 지방선거 목 날아갈 일 아닙니까? 안 찍어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장 또 부과 못합니다. 그래서 부과도 못하고 조세 저항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라면 차라리 결자 해지 차원에서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 폐지를 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금 빨리 해서 공급 물량 늘려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푼다고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성 문제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걸림돌 하나 제거해주면 사람들이 와 이거 하네.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지지 기반들이 반대해도 야 이재명 대통령은 하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르구나. 문재인하고 확실히 다르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주택자 규제도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제 부자 감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입장과 무슨 소리냐 이게 똘똘한 한 채를 만든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차피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면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하고 차라리 인별로 보유한 공시 가격에 대해서만 주택 수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 누가 주택 수를 3주택 가진 사람이 4주택이 됩니까? 오히려 3주택 가진 사람이 1주택이 되려고 해요.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하고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사실 수요를 컨트롤하는 건 이제 심리고요. 공급은 입주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숨어져 있는 공급이 하나 더 있잖아요. 매물이 나오면 되는데 이 매물도 심리거든요.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때 매물을 내고요. 매물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일 때 1번, 2번은 내가 파는 게 유리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은 없잖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려가고 모든 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은 수요도 풍부하니까 그렇다면 집주인은 유리하면 팝니다. 네. 근데 뭐가 유리하냐면 우리가 팔 때 양도세를 내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현재 세율이 6에서 기본 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가 적용이 됩니다. 내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중과세가 부활하는데 중과세가 부활하니까 그 전에 8월라고 하면 6에서 45% 기본 세율 가지고 내가 지금 급하게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감면을 더 해준다면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10% 더 내려줄게. 할까? 10%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세율을? 파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는 올라본들 3억 오르는 것보다 감면 혜택이 더 크다면 저는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KB 시세 대비 10%든 20%든 저렴하게 파는 사람은 그걸 입증 그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양도세를 그만큼 저렴하게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것 같거든요. 강남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그래 이참에 차익 실현하자라고 해서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면 주택시장 안정이 됩니다. 입주 물량이 못 나온다면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매물이 나오잖아요. 사려는 분들이 또 나오네 라고 하면서 조급한 마음 막 희소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홈쇼핑도 막 그렇잖아. 저는 잘 안 보는데 가끔 삐뽀 매진 임박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돼요. 네. 이거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네. 그런 거입니다. 지금은 매진 임박 알람이 연일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 분들 집에 있어. 그거 옷도 비싼 옷이 있는데 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알람이 꺼지게 되면 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좀 하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는 잠재울 수 있고 오히려 매물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 공급 확대도 좀 하고 또 건축비 그런 것도 좀 손도 좀 보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일본 사례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본이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한 사람이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재상인데 그 사람이 뱅크런 그러니까 불안해서 은행에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돈 찾으러 갔는데 200엔짜리 가짜 돈을 만들었잖아요. 한쪽 면만 인쇄한 가짜 돈을 만들어서 은행 창구에 이렇게 쌓아두니까 돈 찾으러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내가 쟤보다 먼저 가서 빨리 찾아가야 돼라고 했는데 문 딱 열었는데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많네. 안 찾고 그냥 집에 갑니다.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그런 겁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을 때는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지금은 심리,
불안 심리를 차단할 때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심리는 좀 파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쪽 면만 인수해서 쌓아두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경제의 본질, 심리를 꿰뚫어 본 거죠. 그러면 우리 관료들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조직도 청와대도 이 심리의 본질을 좀 꿰뚫는다면 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안 해? 다주택자 규제 폐지 안 해?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매물이 나오네? 순식간에 안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